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죠. 나스닥 상장사 데이터볼트 AI, 티커 심볼로는 DVLT. 이 회사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이 그 공매도 전문기관 있잖아요. 울프팩 리서치. 여기서 굉장히 좀 센 보고서를 내면서부터였죠. 네, 맞습니다. 공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시장이 보통 출렁이긴 하는데 이번 울프팩 보고서는 유독 좀 날카로웠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파상도 즉각적이었죠. 즉각적이었다는 건 주가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DVLT 주가가 보고서 나온 날 하루 만에요. 거의 20% 가까이. 정확히는 19.44%나 급락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정말 순식간에 꽤 많이 사라진 거죠. 와, 19.44%면 거의 5분의 1이 날아간 거네요, 하루 만에. 그렇죠. 단순한 가격 조정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충격이었고 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특히 이게 그냥 일반 기업도 아니고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AI나 웹 3.0 이런 거랑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매도 보고서 하나가 그냥 그 기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걸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제대로 파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네. 울프팩 보고서 원문부터 시작해서 DVLT 측에서 내놓은 반박 자료들, 관련 뉴스 기사들, 또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한 리포트까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딱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째, 공매도 세력, 그러니까 울프팩 리서치가 도대체 뭘 주장했고 근거는 뭐였냐. 둘째, 그럼 여기에 맞서는 DVLT, 이 회사의 반박 논리는 뭐고 얘네가 그렇게 내세우는 기술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거냐? 그쵸, 실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논란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위험 요인들, 이게 뭐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최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번 DVLT 사태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기업 대 공매도 세력의 주가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좀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 AI나 양자 컴퓨팅, 흔히 QC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또 웹 3.0 같은 첨단 기술들.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도 아니고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이런 기술 기반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시장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냥 미래에 잘 될 거라는 가능성만 보고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예요. 가치 평가의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진의 과거 이력이나 평판, 이런 게 지금 기업 가치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게 타당한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버넌스 문제고요. 특히 웹 3.0처럼 아직 규제나 시장 표준이 명확하지 않은 신흥 시장에서는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좀 맞춰 나가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울프팩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 내용부터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공격했고 어떤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시장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울프팩 보고서를 보면요. 그 공격 전략이 상당히 좀 교묘하게 짜여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기술력 문제. 네, 또 다른 하나는
경영진을 믿을 수 없다. 즉 신뢰도 훼손 공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고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 기반 자체를 그냥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뭐랄까 이중 신뢰 붕괴, 듀얼 컨피던스 컬랩스 전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기술하고 리더십 양쪽을 동시에 공격했다는 거군요. 그럼 먼저 기술적인 측면의 공격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점을 문제 삼았습니까? 네, 기술 쪽에서는요. DVLT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 있잖아요. AI, 퀀텀 컴퓨팅, QC, 그리고 웹 3.0 기술. 이런 역량들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실체가 거의 없는 그냥 공허한 주장, empty claims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공허한 주장이라.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회사가 내세우는 거랑 실제랑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회사가 막 홍보하는 그런 기술적인 청사진하고 실제 구현 능력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거죠.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셈이네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뭔가 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울프팩이 제시한 증거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 역시 그 현장 방문 결과였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직접적이고 파급력이 컸던 증거일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에 있다는 DVLT의 AI 및 퀀텀 컴퓨팅 우수센터, AI and Quantum Computing Center of Excellence요. 여기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였죠. 아, 그 센터요? DVLT는 고기가 꽤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자기들은 이 연구시설이 무려 22,000평방피트, 미터법으로 바꾸면 약 2,044제곱미터고 평수로 따지면 한 620평 정도 되는 상당한 규모라고 홍보를 해왔어요. 620평이요? 그 정도면 정말 첨단 연구시설 느낌인데요. 퀀텀 컴퓨팅 같은 거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울프팩 조사팀이 그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가보니까 어떻게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확인한 건 고작 약 2,800평방피트, 그러니까 한 260제곱미터. 평수로는 8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었다는 거요. 80평도 안 된다고요? 620평이라더니. 와, 이건 뭐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22,000하고 2,800. 엄청난 규모 차이죠. 심지어 그 작은 사무실조차도 최소한의 인력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썼어요. 8배 차이라. 이건 단순한 실수나 과장? 이렇게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그럼 물프팩은 이 물리적인 시술 규모가 다른 걸 가지고 DVLT 기술력 자체가 그냥 뻥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울프팩은 이 명백하게 드러난 규모 차이를 딱 부각시키면서 봐라. 회사가 내세우는 퀀텀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역량, 그거 실제로는 공허하다. 그리고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주는 정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거죠. 하긴 퀀텀 컴퓨팅 기술이라는 게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실제 시설이 80평짜리 사무실이라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고성능 인프라가 필수적인 기술을 연구한다면서 실제 시설 규모가 이 모양이라는 건 결국 그 기술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활용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편 거죠. 이건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 거짓말하고 있네 하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기술력 의심을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로 증폭시킨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개의 또 다른 축이 리더십 문제였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는 CEO, 너세니얼 T. 브래들리를 직접 겨냥했던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울프팩은 기술 문제 제기하고 딱 붙여서 경영진, 특히 CEO의 도덕성 문제하고 과거 이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이 너세니얼 브래들리 CEO가 사실 업계에서는 나름 좀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 오디오아이나 힙크리켓 같은 기술 기업들을 공동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도 있고요. 기술적인 전문성도 꽤 갖춘 걸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이 과거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있었던 파랄렉스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이력이 있어요. 아, 파랄렉스 헬스 사이언스 관련 논란이라면 그 SEC, 미국 중공거래위원회하고 합의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브래들리 CEO가 파랄렉스에 있을 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요. 회사의 진단기술 관련해서 투자자들한테 좀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혐의로 SEC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최종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그런 조건으로 SEC랑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합의 내용에 벌금 내는 거 말고도 앞으로 3년 동안 페니스톡, 그러니까 아주 싼 저가 주식 있잖아요. 그런 거 거래에 참여하거나 임원으로 일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어요. SEC와 합의, 게다가 페니스톡 거래 금지 조항까지.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CEO의 신뢰도에 물음표를 딱 찍을 수밖에 없는 되게 민감한 문제겠네요. 네, 울프팩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거죠. SEC 합의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브래들리 CEO의 정직성,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거에 특정 사기 혐의 같은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란 브래들리 CEO가 사업적으로 엮여 있었다. 이런 점까지 언급을 했어요.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랑 연관성까지요? 네. 그러면서 그의 개인적인 평판뿐만 아니라 이 DVLT라는 회사 전체에 경영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막 증폭시키려고 한 거죠. 정리하면 기술도 의심스러운데 그걸 이끄는 리더마저 믿을 수가 없다. 딱 이런 이중 공격을 가한 겁니다. 기술적인 허점하고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를 교묘하게 엮어서 그냥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려고 한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공매도 보고서 전략 패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어서 패닉셀링을 유도하려는 거죠. 실제로 이 보고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1900.44% 폭락했으니까 울프팩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먹혔다고 봐야겠네요. 시장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었고요. 네, 단기적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또 소셜미디어나 투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엄청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 만들어졌고요. 이게 또 매도 압력을 더 키우고 주가 하락폭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 거죠. 변동성도 정말 커졌었고요. 자, 이렇게 거의 치명상에 가까울 수 있는 공격을 받았으니까 DVLT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쪽의 대응이나 방어 논리는 어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좀 빠르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DVLT 대응은 정말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우선 회사 차원에서 공식 성명을 바로 냈어요. 울프팩 보고서는 악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malicious and self-serving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주가 조작 시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규탄했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돈 벌려고 일부러 거짓말 퍼뜨려서 주가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죠. 부당한 금융이익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한다. 이걸 분명히 밝힌 거죠. 근데 그냥 말로만 반박하고 끝낸 게 아니라 바로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DVLT는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이죠. 폴 헤이스팅스 LLP하고 또 증권 소송 전문으로 알려진 디킨슨 라이트 PLLC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로펌 선임도 아주 빠르게 진행했네요. 네, 특히 디킨슨 라이트 로펌의 증권 집행 및 정보조사 그룹 책임자인 제이콥 프랭켈이라는 변호사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제이콥 프랭킬 변호사 발언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강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프랭켈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울프팩 리서치를 피고인석에 앉히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피고인석이요? 와.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번 소송을 그냥 DVLT 피해 구제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연방 집행 당국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관행들, 특히 쇼덴 디스토트 전략 같은 거요. 이런 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로드맵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와, 로드맵으로 만들겠다. 이건 단순히 명예훼손 소송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증권 사기 혐의까지 염두에 둔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방어나 명예회복 이런 목적을 넘어서는 거죠. 훨씬 더 큰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익명의 세력이나 특정 기관이 공매도 포지션 딱 잡아놓고 일부러 왜곡된 정보 막 뿌려서 주가 끌어내리는
그런 악의적인 쇼덴 디스토트 공격 캠페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시장 억제력, 디터런트 이펙트를 만들겠다. 이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잘못 건드리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를 줄 알아라. 이런 메시지를 시장 전체에 던지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적 대응 의지는 정말 강력해 보이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공매도 기관을 상대로 이기는 게, 특히 증권 사기 혐의까지 입증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법적인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승소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법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보고서 내용이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 어피니언을 말한 건지, 아니면 증권법에서 금지하는 중요 사실의 허위 진술, materially false stating on a fact에 해당하는 건지, 이걸 법적으로 가려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의견이냐 아니면 사실 왜곡이냐, 그 차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기술력은 좀 과장된 것 같다거나 CEO 과거 이력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식의 주장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센터 실제 크기는 2,800평방피트인데 회사는 22,000이라고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도 있겠네요.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사실 왜곡인지. 네, 바로 그 경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게 소송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SC 대 레멜슨, SEC v 레멜슨 같은 유명한 판례들이 이런 사실 진술이랑 의견 진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DVLT 변호인단은 울프핏 주장이 그냥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 판단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썼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걸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입증 책임이 상당히 무겁군요. 이라는 걸 알았거나 혹은 알았어야 했는데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 요구입니다. 와,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DVLT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파장은 정말 크겠는데요. 네, 정말 만약에 DVLT가 울프팩을 상대로 특히 증권 사기 혐의까지 인정받아서 승소한다면요. 이건 단순한 돈 얼마 받는 배상을 넘어서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우선 울프팩 주장이 법적으로 거짓말이었다는 게 입증되니까 CEO 포함해서 경영진 신뢰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죠. 그렇죠. 신뢰 회복이 가장 크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발표하는 기술 개발 성과나 재무 정보, 사업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믿음도 훨씬 커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혹시라도 지게 되면 리스크도 상당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요. 엄청난 법적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회사 재무 상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영진의 시간과 노력이 소송 대응에 쏠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업, 기술 개발이나 사업 추진 같은 게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패소라도 하게 된다면 그건 울프팩 주장이 어느 정도 맞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게 되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법적 공방은 DVLT에게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고요. 그 결과는 앞으로 이 회사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네, 법적 공방의 향방은 계속 주시해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DVLT가 울프팩의 그 공허한 주장이라는 비판에 맞서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핵심 기술력, 그 실체가 도대체 뭔지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방대한 지적 재산권, IP 포트폴리오하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 비전, 이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DVLT 가치 평가의 진짜 핵심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DVLT가 자기들 기업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다라고 내세우는 게 바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70개 이상의 미국 및 국제 특허, 그리고 출원 중인 것들까지 포함한 포트폴리오입니다. 70개 이상이요? 네, 이 지적 재산권, IP들이 꽤 넓고 다양한 첨단 기술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역시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토큰화하는 프레임워크 기술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토큰화 기술이요? 네, 특히 실물 자산, 우리가 흔히 RWA라고 부르는 거요. 이런 거나 탄소 배출권 같은 무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술에 대한 특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가청 범위 외의 오디오 신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인증하는 데 쓸 수 있는 음향과학, 어쿠스틱 사이언스 기술이요. ADO라고 부르는데 이거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70개가 넘는 특허 포트폴리오라 일단 양적으로는 확실히 엄청나네요. 근데 특히 그 AI 기반의 데이터 가치 평가 기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데이터 스코어하고 데이터 밸류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가요? 데이터를 평가한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DVLT의 핵심 기술이 바로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밸류는요, 이름 그대로예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다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무적 가치를 매겨주는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입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매긴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고객 구개 패턴 데이터를 잔뜩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데이터가 앞으로 돈을 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걸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해 주는 거죠. 아하, 데이터를 돈으로 환산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쌓아만 두거나 내부에서만 쓰던 이 데이터라는 무형 자산에 유동성을 주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거나 거래할 기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회계 장부에는 안 잡히던 데이터의 가치를 정량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데이터 스코어는 뭔가요? 그것도 평가하는 건가요? 데이터 스코어는 데이터의 가치보다는 품질과 신뢰도에 더 초점을 맞춘 기술이에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지, 최신 정보인지,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있잖아요. 유럽의 GDPR이나 미국의 CCPA 같은 거. 이런 엄격한 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아, 데이터의 품질과 규제 준수 점수군요. 네, 일종의 데이터 리스크 관리나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규제 준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이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 자체의 품질은 믿을 만한지 이걸 미리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면 정말 꼭 필요한 기술들이겠네요.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밸류, 품질과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데이터 스코어. 이 기술들이 앞으로 DBLT가 하려는 여러 사업들의 어떤 기반이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가치 평가 및 관리 기술들이 DBLT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 RWA,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이나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려는 여러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들의 핵심적인 기술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아까 울프팩 리서치가 기술적 실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공허한 주장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DVLT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부 검증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 IT 거인 IBM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IBM과의 파트너십. 이거는 울프팩 보고서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반박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의 파트너십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DVLT는요. IBM의 파트너 프로그램 중에서도 기술력이나 비즈니스 성과가 아주 뛰어난 정말 소수의 파트너한테만 주는 최고 등급이 있어요. 파트너 플러스 플래티넘이라고 하는데 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플래티넘 등급이요? 네, 이건 IBM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DVLT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파트너십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실제로 통합까지 이루어졌어요. 기술 통합까지요? 네, 구체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DVLT의 핵심 기술, 데이터 스코어하고 데이터 밸류를요. IBM이 기업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AI 및 데이터 플랫폼인 왓슨X.AI에 통합하기로 한 겁니다. IBM의 주력 AI 플랫폼인 왓슨X에 DVLT 기술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상당한 기술적 검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데요. 왓슨X는 쓰는 대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왓슨X.AI는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다양한 AI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IBM의 핵심적인 기업용 AI 솔루션이거든요.
여기에 DVLT의 데이터 평가 기술이 통합된다는 건 IBM 플랫폼을 쓰는 그 수많은 글로벌 기업 고객들이 잠재적으로 DVLT 기술을 접하고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파급력이 크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요. IBM이 그냥 기술 통합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DVLT 기술이 더 널리 퍼지고 시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원 투자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원 투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IBM이 DVLT를 위해서 무려 2만 시간에 달하는 자기네 솔루션 설계자, 솔루션 아키텍츠하고 AI 엔지니어 인력 지원을 약속했어요. 2만 시간이요? 와, 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5억 원 이상 되는 상당한 규모의 기술 투자 지원인 셈입니다. 2만 시간의 전문가 지원에 500만 달러 가치의 투자라. IBM이 이 정도 자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DVLT 기술의 상업적인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봤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IBM 같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이 그것도 자기들의 핵심 AI 플랫폼에 다른 회사 기술을 통합하고 수백만 달러 가치의 실질적인 기술 인력 지원까지 약속했다는 사실. 이건요, DVLT가 가진 데이터 가치 평가 기술이 그냥 연구실 수준의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서 실제 복잡한 대규모 기업 환경,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런먼트에서 쓰이고 상업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이건 울프팽 리서치가 제기했던 그 기술적 실체 부재나 공허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객관적인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기술을 검증해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IBM과의 파트너십은 확실히 DVLT에게 아주 든든한 우군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DVLT는 이런 기술이나 IP를 그냥 가지고 있거나 라이센스 주는 걸 넘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직접 사업화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체적으로 여러 개 거래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DVLT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요. 단순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회사, 이걸 넘어서요. 자기들이 가진 특허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종의 웹 3.0, 웹 3.0이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웹 3.0 인프라 기업이요? 네. 그래서 마진이 높은 기술 라이센싱 수익 모델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특정 자산에 특화된 독립적인 데이터 및 자산 거래소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려는 아주 야심찬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체 거래소 설립 계획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거래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회사 발표 자료를 보면요. 총 4개의 독립적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4분기부터는 이 거래소들에서 나오는 수수료 같은 매출이 회사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4개의 거래소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가 가장 좀 주목을 받는데 인터내셔널 엘리먼트 익스체인지 잉크입니다. 이름에서 좀 느껴지듯이 원자재 거래에 초점을 맞춘 거래소예요. 특히 아직 캐내지 않은 상태의 금속, 금이나 구리 같은 거요. 아니면 희토류 같은 광물 자원,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해진 탄소 배출권, 카본 크레디스, 이런 실물 자산 RWA를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실물 자산 RWA 토큰화 거래소라. RWA는 요즘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잖아요. 시장 잠재력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RWA 토큰화는 전통적인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로 유동성을 높이고 접근성도 개선하려는 시도인데 앞으로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같은 여러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RWA 토큰화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무려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경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16조 달러. 2경 원이요? 와. 네, DVLT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들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밸류 시스템을 써서요. 기존에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거래도 불편했던 비유동적인 실물 자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채굴 광물 소유권이라든지 특정 지역 탄소 배출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투명하게 평가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더 쉽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의 문턱을 낮추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아, 그 데이터 밸류 기술이 RW 시장의 투명성이랑 유동성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RW 거래소 말고 다른 세계는 어떤 분야인가요? 두 번째 거래소는 인터내셔널 NIL 익스체인지 잉크인데요. 여기서 NIL은 이름, 이미지, 초상권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주로 대학 운동선수나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이름, 얼굴, 명성 같은 걸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아, NIL 관리요? 요즘 미국 대학 스포츠에서 이거 합법화돼서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 미국 대학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이 NIL 관리 거래가 합법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이 거래소는 바로 이 NIL 관리를 토큰화해서 팬들이나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수익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인포메이션 데이터 엑스체인지 잉크입니다. 이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식별 데이터를 익명으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분야의 시장 트렌드 데이터라든지 소비자 행동 패턴 데이터 같은 게 거래될 수 있겠죠. 기업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독특한 컨셉인데요. 아메리칸 폴리티컬 익스체인지 잉크입니다. 이건 정치 캠페인에 기부되는 자금의 흐름을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투명하게 추적하고 공개하는 걸 목표로 하는 플랫폼으로 구상 중이라고 해요. 약간 정치 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랑 연결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와, 네 개 거래소 모두 다루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좀 새롭고 혁신적이네요. 특히 RWA 거래소 관련해서는 스위스하고도 뭘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움직임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DVLT는 스위스 추구에 있는 금융 서비스 및 자산 관리 전문 회사인 맥스 인터내셔널 에이지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스위스에 스위스 디지털 RWA 거래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RWA 거래소를요? 네, 이게 그냥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규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아주 면밀하게 고려한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스위스일까요? 스위스가 디지털 자산 이쪽으로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스위스, 특히 그 추고라는 기업은 크립토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규제 환경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핀마라고 하죠. 여기서 비교적 일찍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죠. 아, 규제 환경이 잘 되어 있군요. 그렇죠. DVLT가 보면 변동성 크고 규제도 아직 좀 불확실한 일반 암호화폐 시장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신뢰성, 투명성이 생명인 기관 투자자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이 실물 자산 RWA 토큰화 시장에 집중하면서 이걸 위한 최적의 장소로 규제가 잘 갖춰진 스위스를 선택한 거. 이건 굉장히 영리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치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군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울프팽 리서치가 DVLT의 블록체인 관련 활동이 별로 없거나 비활성 상태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반박 논리도 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투기적인 거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규제 잘 지키면서 기관 대상 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규제 환경까지 고려한 RWA 시장 선점 전략, 그리고 스위스 거점 확보. 확실히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요. 그런데 아까 IPO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DVLT는 자기들이 가진 그 70개 넘는 특허를 그냥 방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엄청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려는 계획도 있다고요. 이른바 특허 집행, 페이턴트 인포스먼트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DVLT 사업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방대한 토큰화 관련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를 일종의 무기로 삼아서요. 잠재적으로 자기들 특허 기술을 그냥 막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건다고요? 누구를 상대로요? 회사 발표를 보면요.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나 토큰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투자은행급의 티어 1 은행들이 주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티어 1 은행이면 뭐 자기 자본 규모나 글로벌 영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은행들이잖아요. 와, 그런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건다. 이거 정말 대담한 전략인데요. 네, 아주 공적적인 전략이죠. 이걸 위해서 DVLT는 이미 IP 소송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 로펌하고 계약도 맺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증거는 뭘로 할지 이런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4분기부터 이런 특허 집행 활동,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해서 뭘 얻으려는 걸까요? 그냥 침해를 막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죠.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 수입을 확보하려는 아주 명확한 재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전략입니다. 아, 특허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 전략. 이게 그럼 회사의 재무 상태 개선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겠네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DVLT 재무 상태가 특히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을 잘 해서 고액의 합의금이나 꾸준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하는 거. 이게 회사가 시장에 내놓은 그 공격적인 2026년 매출 목표 있잖아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달러. 그걸 달성하고 또 취약한 재무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성공한다면 회사 재무 구조를 그냥 단숨에 바꿔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뭐랄까 조커 카드 같은 셈이죠. 기술력과 IP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걸 활용한 거래소 구축 및 특허 소송 전략까지 DVLT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공격이라는 외부 충격을 받는 와중에도 DVLT는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 M&A나 파트너십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런 움직임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공매도 리포트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막 급락하는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회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 확장 로드맵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건 중요한 포인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경영진이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나 주가 변동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서 묵묵히 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발표된 2건의 M&A 추진하고 완료 요건입니다. 아, M&A 건들이 있었군요. 어떤 건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째는 나이악스 NYIXC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나이악스는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인 나스닥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소유한 IP를 기반으로 해서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독점적인 광고 계약 및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나스닥이랑 같이 IP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미 나스닥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협력해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화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이악스 인수. 이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4개의 자체 거래소 계획 중에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 익스체인지랑 직접 관련이 있겠는데요. 데이터 거래 플랫폼 역량을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DVLT는 이미 나약스한테 자기들의 그 독특한 음향과학 기술 ADORIO 라이센스를 주는 등 기존의 사역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이번 인수가 잘 마무리되면 나약스가 가진 검증된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 기술하고 운영 노하우를 DVLT가 만들려는 인포메이션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직접 통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이고 출시 시기도 앞당기는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술을 들여와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전략적 M&A군요. 그렇죠. 그렇게 풀이됩니다. 또 다른 인수건은 완료가 됐다고 하셨죠? 네, 두 번째는 컴퓨 시스템스 잉크, 줄여서 CSI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자산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CSI는 주로 큰 컨퍼런스나 박람회, 무역 전시회 같은 라이브 이벤트 산업 분야에서 참가자 등록 시스템이라든지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또 잠재 고객, 리드 정보 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 중 하나예요. 이벤트 데이터 처리 업체군요. 네, 이번 인수를 통해서 DVLT는 대규모 이벤트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참가자 데이터나 행동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컴퓨 시스템즈, CSI 인수는 그럼 데이터 수집 채널을 늘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라이브 이벤트 현장이라는 게 기업들한테는 잠재 고객 정보 얻고 마케팅하기에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건 DVLT의 데이터 가치 평가 사업이나 데이터 거래소 사업하고 직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악스 인수는 데이터 거래 기술을 강화하는 거고 CSI 인수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거고 서로 보완적인 M&A 전략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M&A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또 아까 살펴본 4개 독립거래소 설립 계획이나 IBM과의 파트너십 강화 같은 걸 계속 추진하는 모습. 이건 경영진이 장기적인 웹 3.0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의지와 실행력을 시장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건 단기적인 공매도 공격으로 좀 흔들렸던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비전과 그걸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실행력. 이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DVLT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명확한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공매도 보고서에서도 가장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던 CEO의 과거 이력 문제하고 또 회사의 좀 불안정한 재무 건전성 문제, 이 부분은 논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냉정하게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미래 비전이나 기술력을 강조해도요,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이 거버넌스 리스크하고 재무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리더십 리스크, 그러니까 CEO 너세니엘 브래들리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오디오아이, 힘크리켓 같은 기술 기업을 공동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매각, 엑시트한 경험이 있고요. 모바일 마케팅이나 AI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도 있고 직접 70개 넘는 특허를 발명하거나 공동 발명한 기술 전문가이자 성공한 연쇄 창업가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점은 회사의 기술 개발 방향을 잡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과거 파랄렉스 헬스 사이언스 시절에 SAC와 합의했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울프팽 리서치가 바로 이 아픈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요. 네,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DVLT가 안고 있는 딜레마예요. CEO의 과거 SAC 합의 이력이라는 이 꼬리표가요. 회사가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 사업 비전이 타당하다 이것만 시장에 증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정직성이나 투명성, 이걸 신뢰 자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것까지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력과 신뢰 둘 다 증명해야 한다. 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랑 원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그 배를 이끄는 선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간다면 투자자들이 쉽게 그 배에 올라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거버넌스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기관들은 더 깐깐하게 보죠. 그렇다면 DVLT가 이 뿌리 깊은 신뢰 문제를 좀 극복하고 시장의 의심을 씻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넘어가기엔 사안이 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시장의 의혹을 완전히 없애고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영 투명성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발적으로 확보하고 이걸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아까 울프팩 보고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았던 그 조지아 퀀텀 컴퓨팅 센터 있잖아요. 그거 실제 운용 현황이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회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좀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 뭐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나 기술 컨설팅 회사 같은데요. 이런 곳에 실사를 받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투명하게 공시하는 거죠. 아, 제3자 검증 결과를 공개하라.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거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BTC 전략적 투자 유치권이요. 이것 관련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투자 주체라고 알려진 싱가포르 회사 바이코노미 PT Ltd, 바이코노미 PT Ltd.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인 투자 조건, 뭐 전환 가격이나 락업 기간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안정적인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세부 정보들을 시장이 좀 납득할 수 있게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이 나올 여지를 없애야 할 겁니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받고 중요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라. 결국 뭐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리더십 리스크와 더불어서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회사는 뭐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내놨지만 현재 공개된 재무 지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재무 건전성 문제, 이게 DVLT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2020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전망치보다 확 올렸어요.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건 정말 공격적인 성장 목표거든요. 네,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고 특히 뭐 퀀텀 웹 3.0 이런 신사업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스카이렉스 홀딩 컴퍼니라는 다른 상장사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어요. 2천억 원 투자 유치요? 네. 근데 이 투자가 전액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BTC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2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면 표면적으로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근데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자금 확보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심각한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DVLT의 현재 재무 상태가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재무 상태가 취약하다.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회사의 단기적인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유동 비율 커런트 레이시오라는 건데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죠. 이게 2023년 말 기준으로 0.47밖에 안 돼요. 0.47이요. 네. 보통 유동 비율이 1.0보다 낮으면 단기 부채를 갚을 유동 자산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단기 유동성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0.47이라는 숫자는 회사가 당점 다음 달 직원 월급 주거나 운영비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와, 유동비율 0.47이면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 1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투자 유치 조건하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억 5천만 달러 투자는요, DVLT가 스카이렉스한테 새로 주식을 발행해주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구체적인 뭐 전환 가격이나 조건은 아직 명확히 안 나왔지만 지금 DVLT 시가총액 규모를 생각하면요, 이 정도 규모로 신주를 발행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난다. 네, 이건 곧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1주당 가치가 이론적으로 절반 가까이 희석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큰 돈을 조달하는 대가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주식 가치 희석 위험이 있군요. 네, 거기다가 투자 자금이 안정적인 현금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비트코인이라는 점도 문제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실제 확보하는 돈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고 뭐 이런 추가적인 재무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낮은 유동성, 심각한 주식 가치 희석 위험,
그리고 변동성 큰 비트코인 기반의 투자 유치. 종합해보면 DVLT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위험성이 높은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형태의 재무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낮은 유동성하고 비트코인 기반의 대규모 자금 조달 전략. 이건 DVLT가 지금 얼마나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걸 타개하려고 얼마나 과감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는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울프팩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노린 거군요. 네, 울프팩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는 바로 이런 DVLT의 취약한 재무 구조하고 아까 얘기했던 리더십의 신뢰도 문제를 교묘하게 딱 엮어서 공격함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를 더 부추기려 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요, DVLT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그 핵심 IP 성업화, 특히 대형은행들 상대 특허 소송에서 로열티 수입을 얻는 거나 4개의 자체 거래소를 성공적으로 내놓고 운영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계획대로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화사는 정말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서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 가능성까지요? 네, 반대로 만약 이 모든 위험천만한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딱딱 실행돼서 진짜 수익으로 연결된다면요. 회사는 특허 소송 합의금이나 거래소 운영 수익 같은 걸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기업 가치를 몇 배로 끌어올릴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파고 들어본 DVLT를 둘러싼 공매도 논란.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사태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핵심 결론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뭐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이런 선악구도를 넘어서요. 첨단 기술 기업의 가치 평가 문제, 또 리더십의 신뢰도, 그리고 재무적인 현실, 이 3가지 요소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요. DVLT의 잠재력, 매력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요. 70개가 넘는 특허로 이루어진 방대한 IP 포트폴리오, 특히 AI 기반 데이터 가치 평가나 블록체인 토큰화 같은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네, 기술력 자체는 있어 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IT 기업인 IBM 왓슨엑스와의 파트너십이랑 기술 통합, 또 500만 달러 상당의 실질적인 지원 약속, 이건 DVLT 기술의 상업적 잠재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외부 검증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IBM이 괜히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네, 또 투기성이 짙은 일반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규제가 잘 되어 있는 스위스를 거점으로 해서 실물 자산, RWA 토큰화라는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성,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기술적인 타당성 면에서 울프팩 리서치가 말한 공허한 주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밝은 청사진 뒤에는 아주 어둡고 심각한 약점하고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CEO 너세니얼 브래들리의 과거 SEC 합의 이력에서 시작된 그 뿌리 깊은 거버넌스 리스크와 신뢰성 문제, 이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고요. 네, 그게 발목을 잡죠.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지아 퀀텀 컴퓨팅 센터의 실제 규모랑 운영 현황에 대한 의혹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0.47이라는 극도로 낮은 유동 비율로 대표되는 심각한 재무적 취약성, 그리고 대규모 주식 희석 가능성, 이건 DVLT의 현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미래 생존 가능성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 리스크가 심각하죠. 물론 울프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건 뭐 시장 조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그 소송 결과는 아직 알 수 없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 거라는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요. DVLT는 초고 위험, 초고수익, 얼트라 하이 리스크, 얼트라 하이 리턴의 잠재력을 가진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성장주 또는 뭐 턴어라운드 후보,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초고위험, 초고수익이요. 네.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투자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매우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 대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을 좀 없애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려면요. DVLT 경영진이 시장에 명확하고 빠르게 입증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 과제 뭘까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DVLT를 지켜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요, 공매도 보고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기술 관련 시설, 즉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조지아 퀀텀 컴퓨팅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과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요. 회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술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제3자 검증 결과 공개. 첫 번째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회사의 중요한 미래 수익원이자 재무 개선의 핵심 카드인 그 IP 침해 소송 관련해서요. 그냥 소송 준비 중이다 이런 선언적인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소송을 걸었는지, 대상 기업은 어디인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시장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공허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죠. IP 소송의 실제 진행 상황과 수익 가능성 입증 두 번째군요.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게 수행하느냐. 이게 앞으로 DVLT의 주가 흐름하고 기업 가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 논란 해소를 위한 제3자 검증 결과 공개, 그리고 IP 소송을 통한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 입증, 이 두 가지가 DVLT의 무례를 좌우할 핵심 열쇠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DVLT 사례는 비단 이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좀 더 넓은 관점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인공지능 AI, 웹 3.0, 퀀텀 컴퓨팅, QC, 바이오테크 등등 이렇게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검증하기 어린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의 가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회사가 제시하는 그 장밋빛 미래 비전하고 현재의 실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공매도 세력의 의도적인 정보 왜곡까지 존재하는 이런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에 기반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원칙 그리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번 분석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